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 구원해 준 사람한테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으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출부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인데요. 저는 손가락을 총 6개만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도 서열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서열 꼴찌였어요. 가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고아원에 봉사를 오면 제 또래 애들은 다 가서 아양 떨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항상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냥 구석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후원자분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아가, 너는 왜 거기 혼자 있는 거니? 낯가려서 그런 거야? 이름이 뭐니? 맨날 손을 뒤로 하고 서 있던데 설마 벌 서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애들이 몰려와서 제 손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강제로 제 손을 끌어다가 보여주니까 그 후원자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다른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이 늘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늘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놀아야 했지만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제 손가락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피하고 놀리지 않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야, 너는 왜 손가락에 그렇게 생겼냐? 진짜 괴물 같다. 너는 평생 입양 못 가고 여기서 지내겠네.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겠냐?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면 정말 도망가고 싶어졌죠. 제 자신이 정말 괴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수록 제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져 갔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항상 바쁘셨고 저에게 신경 써줄 시간은 없었죠. 제가 결국 참다 못해 원장실을 찾아가서 힘들다고 말하니까 원장님이 이러셨거든요. 너도 다른 애들처럼 잘 지내면 안 되겠니? 손가락이 없다고 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갈 줄도 알아야지.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손가락이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애들이 저를 놀려대고 후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후원자분들이 오는 날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축제 같은 날이었지만 저한테는 수치심을 느끼는 날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후원자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선물도 받곤 했어요. 넌 정말 예쁘게 생겼다, 똑똑하다, 야무지다, 귀엽게 생겼다. 후원자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칭찬 소리는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구석에서 그런 장면을 지켜볼 때마다 제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달려와 이불 속으로 숨은 채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항상 혼자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가 질 때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니까 밖에서 후원자분들과 웃고 떠들고 있던 아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혼자서 저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속삭였었죠. 그만큼 고아원에서 지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돈 있는 사람들이랑 고아원 자체에서 선전용으로 저를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보여주기식 후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른 애들한테 뺏겼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원자분들이 책과 학용품을 가득 담은 상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 상자를 받고 정말 기뻤죠.
이걸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상자는 곧 다른 아이들 손에 넘어가더라고요. 원장님이 이런 건 공평하게 나눠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저는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열심히 만든 팔찌를 드리고 보고 싶다는 편지를 써보기도 했는데 항상 무시를 당했죠. 역시 손가락이 없어서 보기 싫은가 보다 하고 약간 삐뚤어진 마음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후원자분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 뺏기긴 했어도 그분에게 도움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팔찌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손가락이 6개밖에 없어서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팔찌를 만들었어요. 이 팔찌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서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찬 마음으로 팔찌를 완성했어요. 후원자분이 오신 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분이 고아원에 도착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팔찌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팔찌예요. 그동안 저한테 책도 보내주시고 장난감도 보내주셨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니까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팔찌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도 저는 여러 번 팔찌를 만들어 드렸어요. 매번 후원자분이 오실 때마다 새로운 팔찌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받아주실까 했지만 그분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것만 받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만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팔찌와 함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자인데 저를 후원해주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죠?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팔찌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으니까 받아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번이라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팔찌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은 다음에 원장님한테 들고 갔죠. 원장님을 보자마자 후원자분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고아원에 오셔서 이걸 받을 시간이 없을 거야. 정말 바쁘셔서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단다. 대신에 원장쌤이 이걸 전달해 줄게. 그러니까 만나는 건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정말 바빠서 못 오시는 걸까? 아니면 나를 보고 싶지 않으신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한테 후원해 주는 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고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쯤 학교를 다 졸업하게 됐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6개인 저는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공장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파출부가 됐어요. 좋은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댁에서 30년간 일하게 됐죠. 저는 손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이상해졌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과 함께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 환자분께서 앓고 계시는 병이 파킨슨병으로 판단됩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몸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경직되는데요. 행동이 느려지면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모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셨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께 오진 난 거 아니냐, 다시 검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지금 파킨슨병에 걸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다가 파킨슨병 말기가 되면 아예 못 걷고 누워있게 되시다가 수술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하루빨리 병에 걸린 걸 받아들이고 초기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환자분께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도 함께 하면서 병이 진행되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계속 병에 걸린 걸 부정하시면 수술 날짜만 당겨지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멍하게 계시더니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받은 뒤로 잘 걷지를 못하셔요. 그것도 모자라 목 쪽 근육까지 이상이 생겨서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사모님은 제 손길이 꼭 필요했고 사모님이 몇 년째 투병 생활 중이라서 제가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죠. 사모님이 이렇게 아픈데도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모님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엄청 고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장님도 자식분들도 안 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랑 그이는 선을 봐서 결혼했어. 우리 집도 남편만큼 꽤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고 남편한테도 외면당하며 살아온 거야. 그 와중에 자식은 셋이나 낳았는데 그 자식놈들도 분위기를 읽고서는 다 함께 나를 왕따시키기 시작하더라. 저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가끔씩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자식들이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고 안부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모님의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사장님은 딱 봐도 바람 피고 다닌 지 오래였고 자식놈들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날 사모님이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제가 준비한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케이크에 꽂힌 초에 불을 붙여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라.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여생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은 사업 확장한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우기 일쑤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잖아. 나 이제 어쩌면 좋니? 나만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날 저녁 사모님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자식들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지랖인 거 알지만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드님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천연덕스럽게 이리 이야기해봤어요. 아이고 아드님,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왜 안 오시나 해서요. 설마 안 오시진 않을 테죠? 바쁘셔서 조금 늦게 오시는 거죠? 어머님이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일단 끊으라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라서 축하해 주려고 온 줄 알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제 뺨을 갈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사용인 주제도 모르고 전화해서 눈치를 줘?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가족도 아닌 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제가 그동안 온갖 핍박을 받아보고 악바리로 살아왔는데 고작 이런 걸로 기죽어 있겠어요? 뺨이 얼얼한지도 모르고 첫째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리 말했죠. 지금 사용인 주제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저 사용인이에요. 사용인이니까 이러는 거죠. 사모님 챙기라고 저 고용된 거 아닌가요? 사모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사모님 생신인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사모님이 한참을 우셨어요. 사모님 생신을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맞받아칠지 몰랐는지 첫째 아들이 잠시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환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설 일은 아니지.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네 같은 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잘려. 어디서 집 청소 나는 파출부 나부랭이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첫째 아드님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모님이 방에서 나오셨거든요. 사모님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셨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랑 첫째 아들을 번갈아 보셨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이 오히려 사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용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거 완전 버르장머리 없는 년 아냐? 지가 무슨 여기 안주인 사모님이라도 되는 양 굴잖아. 지금 당장 교육 똑바로 안 시키면 내가 이 년 잘라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사모님이 또 소심한 분이라 떨고만 있고 거기서 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험하게 말하고 무섭게 소리 지르실 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 진짜로 112 눌렀어요. 통화 버튼 누르기 전에 나가세요. 제가 이랬는데도 첫째 아드님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핸드폰을 들어 올리면서 이랬거든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못하면 공갈죄, 모욕죄, 언어폭력 등으로 신고할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어떻게 될지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요. 이러니까 첫째 아들이 주춤거리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드님이 나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모님이 주저앉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쩌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된지 모르겠다.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 같아. 분명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우리 아들이 전부 다 내 죄지, 내 죄야.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사모님을 달래드리고 계속 옆을 지켜드렸죠. 그 사이에 사모님의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바람 피우는 상대는 대담해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느 날부턴가 사장님이 집에 너무 안 오셔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모님, 사장님이 요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출장이라도 가셨나?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거 아니겠죠? 제가 이러니까 사모님이 대답하는 걸 머뭇거리시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다른 집에 살림을 차렸거든. 대놓고 만나는 여자가 있어. 남편보다 17살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사모님께 이런 식으로 말했었죠. 바람을 대놓고 피우다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정말 점잖고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날 사모님께서 씁쓸하게 웃으시기만 하고 화제를 돌리셨는데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 상간녀가 하는 짓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갑자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어? 누구세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모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사모님한테 들은 말이 없는데 사모님이 알려주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흘겨보면서 이러는 거 있죠. 누구긴 누구야. 나는 사장님이랑 사귀는 사람. 얼굴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사장님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너는 알 것 없고 이 집 사무나 데려와봐. 무작정 집으로 들어온 여자가 사장님의 상간녀라니. 제가 어이가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막 따졌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장님이 바람 피우는 상대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안주인 취급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쪽이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 걸 어떻게 믿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순순히 나오지 않으니까 상간녀 얼굴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저한테 호통을 치면서 건방지게 굴었어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든가. 내 얼굴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워도. 나 볼 때마다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고 사모님이라고 부를 생각을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막 따지고 앉아있어? 그때 우리가 워낙 소란스럽게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팡이를 짚고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사모님을 보자마자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우리 오빠랑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건데요?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사장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도 일부러 알려준 거예요. 네가 지금 병 걸린 주제에 이혼해주지도 않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잖아요. 제가 당신 떼어내야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사모님이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대꾸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남편이 보낸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혼해줄 생각도 없고 지금 우리 집에서 이러는 거 싫으니까 나가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상간녀가 비웃는 거예요. 그 뒤로 상간녀가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좋다 싫다 선택을 하고 앉아있어. 이거 권유하는 거 아니고 통보하는 거야. 너 이혼당해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집에 있어야 한 사람은 나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병 걸렸으면 병원이나 입원해서 썩어 있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상간녀가 사장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고 사모님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상간녀가 사모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간녀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사모님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모님 집이에요. 당신이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 명의 사모님이랑 사장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거 주거 침입죄로 성립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가 사장님이 그나마 집에 들락날락할 때 얼핏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해놨대요. 그런데 상간녀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사용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서? 너 같은 게 무슨 권리로 나한테 명령 지르냐고. 야, 말해봐. 내가 왜 나가야 하냐고. 내가 사장님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이제 곧 사장님이랑 결혼해서 이 집 사람 될 거라니까. 내가 여기 안주인 되면 너부터 자를 거야. 아니다. 안 자르고 너 노예 취급하면서 일 시켜야겠다. 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어푸어푸 거리더니 허우적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사장님 부를 거야. 지금 네가 이런 짓 저지른 거 알면 우리 오빠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상간녀가 이러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만하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상간녀의 손을 피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죠. 우리가 싸우는 사이에 사모님이 이미 경찰에 불렀거든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니까 변호사 선임할 준비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상간녀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어요. 사모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혼할까? 남편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테니 그 돈으로 어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사모님이 잔뜩 주눅든 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극구 말려보기도 했죠. 사모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장님이랑 상간녀 저것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절대 이혼해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득하니까 사모님이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좀 버텨볼게. 어차피 이혼해봤자 나만 쫓겨나는 꼴이잖니.
이 집이라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들 속이라도 뒤집어 놔야지.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기 무섭게 사모님께 점점 불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님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요. 사모님이 음식을 쉽게 넘기지 못하시고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사모님께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더군요. 파킨슨 병으로 쉽게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얼른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사모님을 검진해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목 주변의 증상이 빨리 발견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흡인성 폐렴이 오셨습니다. 흡인성 폐렴에 걸리면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식도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음식물이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서 질식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점점 제게서 멀어지는 기분이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말았죠. 어쩐지 사모님께서 초반에 목소리가 잠기거나 작아지시더니 또 혀가 굳어져 발음이 어눌해지고 입과 턱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킨슨 병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입원 치료를 좀 해보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모님께서 입원을 하셨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죠. 사모님께서 식사할 때마다 사례가 잘 걸리고 가래가 심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모님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각종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쯤엔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의 폐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섭취가 어려우니 정맥 주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서 여러 방법을 쓰면 사모님께서 좋아지지는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엔 남편도 자식놈들도 없는데 너라도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하늘 날아갔을 거야. 네가 있어서 그나마 살았던 것 같다. 사모님께서 힘없이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울컥했죠. 제가 그때 간신히 눈물을 참으면서 이리 대답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걸 생각하셔야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사모님이 마음 굳게 먹고 좀만 버티면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을 달래드렸는데 결국 사모님의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래가 심해지시고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시더니 한밤중에 상태가 악화되고 만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사모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그날 사모님을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모님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동안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과 제가 옛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순간들,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까지 전부 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사장님이랑 상간녀, 자식들보다 먼저 가시다니.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사모님께서 장례 절차를 밟게 됐는데 장례식을 지키는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심지어 사장님의 바람 상대가 사모님 장례식에도 찾아온 거예요. 절 보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상간녀 그것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 있죠? 드디어 이 집 본처 죽었냐? 내가 그렇게 이혼하라고 했는데 지 본수도 모르고 나대더니 잘 됐네. 차라리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획 가버리더니 상간녀가 사모님 자식들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상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정말 미친 집안이지 않나요? 게다가 집안이 집안인지라 조문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의 자식들이 저를 불러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 첫째 아들이 이런 말이 짓거리더라고요. 장례 절차를 전부 다 맡길게. 우리가 바빠서 그러니 장례식 좀 부탁할게. 엄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어차피 퇴직금도 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첫째 아들은 물론 둘째 딸과 셋째 딸까지 비슷한 말을 하니까 얼척이 없었죠. 그때가 장례식 당일이었는데 많은 조문객들이 찾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분들을 맞이하면서 거의 상주처럼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사모님 자식들은 뭐 했냐고요?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만 나타나서 슬픈 척을 하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사모님을 생각해서 꾹 참았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례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 거예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조문을 하고 돌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장례식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밤이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할 때쯤이었죠. 사모님께서 본인 죽으시거든 열어보라고 이야기했던 상자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사모님의 편지와 웬 팔찌 그리고 입양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 고아 원장님한테 꼭 후원자님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제가 만든 팔찌인 거예요. 입양 증서는 다름 아닌 저를 입양하려고 작성했던 증서였어요. 입양 처리는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편지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아가를 입양하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 고아원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남몰래 돌봐줬어. 내가 너를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입양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준 팔찌는 잘 간직하고 있었어. 네가 손가락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파출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더 보살피고 싶었다. 내 자식들보다 네가 더 내 자식 같았거든.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를 입양하려고 해놓고 파출부로 고용했을 때 왜 말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에게 말해주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돈 있는 사람들이랑 고아원 자체에서 선전용으로 절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보여주기식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해주시는 분에게 열심히 만든 팔찌도 드리고 보고 싶다는 편지를 써보기도 했는데 항상 무시당했어요. 역시 손가락이 없어서 흉측하고 보기 싫었나 보죠. 저 이용했던 사람들이라 그닥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성격이 소심했던 사모님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 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 내가 사실 네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도와줬던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너를 입양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남편이 그 아이를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집안에 들이는 순간 바로 쫓아낼 거라고 말해서 너를 파출부로 들여놓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지.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 집에 잘 안 들어오게 된 후론 너를 사실 입양하려고 했었고 이용했던 거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병에 걸린 뒤란 말을 하지 못했다.
사모님이 또 자식들도 떠나고 사장님도 떠난 상태였잖아요. 제가 떠나면 곁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데 몸은 굳어가고 있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한마디로 제가 모시고 살았던 사모님이 제가 고아원에 있었던 시절부터 거의 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모님의 편지에는 이런 말도 쓰여 있었거든요. 네가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좋은 학용품, 옷, 예쁜 선물을 보내줬던 사람도 전부 다 나였어. 네가 성인이 된 후로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밥벌이 하게끔 해주게 한 거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유일하게 저를 사람 취급해주면서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사용인이 아니라 딸처럼 예뻐해 주신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사모님을 화장하면서 한참을 울었죠. 화장하는 것도 다 저 혼자서 처리했어요. 그러다가 웬 남자가 여기 계셨냐고 물어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모님 변호사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보겠더라고요.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잘 걷지 못하실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해서 데려다 드리고 저는 대기실 같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 그때 사모님께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때문에 변호사를 보러 가자고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저한테 건넨 걸 보고 나니까 사모님께서 저 몰래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하고 있으니 변호사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해줬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모님의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가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상간녀가 어느새 그 가족이 된 듯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길래 제가 문을 열어줬죠. 변호사가 집 안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사모님의 유언을 말해줬어요. 지금부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언은 법적으로 공증을 받은 거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이제야 알게 됐죠? 사모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유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상간녀가 낄낄거리면서 이런 말을 씨부리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여편네가 쓸데없는 데서는 확실하네. 지가 뭐라고 유언까지 남기려고 변호사를 고용한 거야? 재산도 없는 년이 무슨. 자신만만하게 이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변호사 입에서 흘러나온 사모님의 유언이 이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모님께서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를 김미자 씨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김미자 씨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면서 입양하려고 했었고 사모님을 보살핀 사람은 김미자 씨니까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림을 3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생전에 사모님이 그림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게다가 사모님이 고아원의 후원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마음씨 착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화가들의 그림을 몇 개 사주시곤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니까 그중에 몇몇이 좀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기증하시고 나머지 3개는 갖고 계셨어요. 저는 물론 사장님이랑 자식들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최근에 유명해져서 가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오른 그림 3개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김미자 씨에게 넘기셨고 김미자 씨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생전 전 재산이 담긴 통장도 김미자 씨에게 드릴 겁니다. 사모님께서 이 통장에 든 돈이 퇴직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통장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통장에 든 돈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30년간 일한 정도의 퇴직금 정도더라고요. 자식들, 상간녀, 사장님이 모두 다 이럴 순 없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자식들이 사모님의 유언에 반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죠.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이랑 상간녀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심지어 첫째 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이런 망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거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변호사한테 돈 먹여서 거짓으로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도 아닌 것이 어딜 찾아와서 나대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저것들을 고소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박박 우겨대길래 제가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 눈빛을 알아봤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영상 하나를 재생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자식들이 유언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사모님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 두셨어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언장에 첨부된 사모님의 영상 메시지였는데요. 사모님이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촬영하셨던 거였어요. 영상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리고 우리 딸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유언장만 남긴다면 너희들이 분명 조작된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뛸 게 뻔히 보이거든. 나는 내 마지막을 돌봐준 우리 미자에게 보험금과 그림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남기기로 했다. 미자가 아니었으면 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희들이 병문안도 안 왔고 연락 한 통 없었으니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상간녀를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를 옹호해왔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단다. 이 유언은 변호사를 통해 남긴 거라 너희들은 내 유언을 반박할 수도 없을 거다. 이 영상 메시지는 사모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촬영됐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변호사와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참석한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은 사모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확인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끝이 났어요. 이 영상이 사모님의 유언장과 함께 법적으로 인증받아 유언의 효력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자식들이 사모님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각종 증거를 남겨두셨는데 그중 하나가 사모님과 자식들 간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그것도 변호사가 사모님 폰을 공개하면서 전부 다 보여주더라고요. 사모님이 보낸 문자 내역을 보니까 사모님이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식들에게 지속적으로 뜻을 전달하셨던 거예요. 사모님이 첫째, 둘째, 셋째 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너희들이 나를 부모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상간녀를 부모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보낸 답장을 봤거든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사모님이 보낸 문자를 씹었더라고요. 게다가 첫째 아들이 보낸 답장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첫째 아들 놈이 사모님께 이런 식으로 답을 보냈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문자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남길 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그러시냐고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탐나는 건 한 개도 없네요. 어머니도 차라리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할 때 얼른 위자료 받고 이혼하시지,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굴었더라고요. 자식들이 진짜 멍청한 게 그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제가 혼자 그 그림들을 챙겨가면 트집 잡힐 게 뻔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언을 남겨놨던 거죠. 이 메시지 기록은 사모님이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유언장과 함께 증거로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모님이 마련해둔 이 모든 준비와 증거들 덕분에 자식들은 사모님의 유언에 반발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사모님의 유언에 따라 사모님의 유품을 저한테 넘겨주었죠. 저는 그 뒤로 사모님께서 마련해주신 두둑한 퇴직금으로 혼자서 잘 지내는 중이에요. 뒤늦게 문화생활도 즐겨보고 있는데요.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지만 무시당하고 살았어서 못했던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모님의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첫째 아들이랑 둘째 딸, 그리고 셋째 딸까지 전부 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리 물었거든요. 뭐예요? 제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찾아온 거냐고요? 뭐 돈이라도 달라고 공갈하게요? 제 뒷조사라도 했어요? 제가 이러니까 자식들 셋이서 서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다 첫째 아들 놈이 쭈뼛거리면서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 있죠. 사모님 짐을 다 뒤져서 그쪽 이력서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온 겁니다. 아버지도 상간녀한테 된통 당해서 알거지가 됐어요. 상간녀가 사장님이랑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가져가더니 사기꾼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사장님 재산을 탕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들도 아버지 재산 믿고 일하지도 않고 막 살았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땡전 한 푼 없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니까 조금만 떼주실 수 있나요? 그림이라도 좀 돌려주세요. 그 그림들이 지금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랐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죠. 지금 뭐를 달라고요? 사모님이 주신 그림을 달라는 거예요? 절대 안 줄 건데요. 우리 사모님 살려낸 다음에 상간녀랑 사장님 싹 다 데리고 가서 사모님한테 용서받고 오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식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첫째 놈이 억울하다는 듯이 다급하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을 살려내서 용서를 받고 오라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 편을 안 들고 아버지 편 들었다고 이러는 거죠? 첫째 놈이 후회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궁지에 몰리니까 이러는 게 다 보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말았어요. 잘 아시네요. 그동안 불효한 거 알고 있었으면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저는 그쪽 사과받을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자식들을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제가 이러니까 그 모자란 것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문자가 와서 봤더니 첫째 아들한테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사과하려고 상간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한테 어머님 무덤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달라고 했다가 내쫓겼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림 한 점이라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징징대는 거 보고 비웃어줬어요. 상간녀, 사장님, 자식들 모두 아픈 사모님 나 몰라라고 방치해두더니 벌받은 거죠.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잘 사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상간녀 때문에 거금을 날렸지. 상간녀는 도망자 신세가 됐지. 자식들은 땡전 한 푼 없어서 빌빌대고 있지. 이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왕이면 사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것들이 망했어야 했는데 사모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낳아줬다고 해서 다 애틋하고 제 편인 건 아니더라고요.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진짜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계속해서 당하고 살지 마세요. 사모님처럼 죽어서라도 복수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저처럼 가족이 없는 분들도 외로워만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